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작은 슬레이트집 한 채가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죠. 그런데 그 집이 넘어갔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한 것도 보증을 잘못 쓴 것도 아니었어요. 범인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여보, 장롱 서랍이 왜 다 열려 있어? 집 문서가 없어졌잖아. 네? 그럴 리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지연이가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부모님의 유일한 집을 몰래 팔고 야반도주했던 막내딸이 3년 만에 남긴 기막힌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딸 지연이의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옷가지도 통장도 모조리 사라진 뒤였죠. 지연이는 우리 부부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오빠들 대학 보낸다고 상고를 나와 일찍부터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거든요. 그렇게 밤낮 없이 번 돈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오던 참으로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부모의 마지막 남은 피 같은 재산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이 몹쓸 년, 어떻게 부모 등에 칼을 꽂아? 내가 그년을 잡으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거야. 여보, 진정해요. 지연이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내는 끝까지 딸을 믿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억대의 사채를 끌어다 쓴 탓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사채업자들은 딸이 도망갔으니 부모가 대신 갚으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집안 살림을 부수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을 바친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비새는 지하 단칸방으로 짐을 옮기던 날 아내는 짐짝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연아, 이 독한 년아,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후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딸을 향한 그리움은 지독한 원망과 증오로 바뀌어 갔죠. 딸의 이름은 우리 집에서 영원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지를 줍고 식당 참모 일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단한 몸을 뉘고 잠을 청하려는데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제한 번호,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니신데 이 밤중에 전화를.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가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여보세요? 아무 말 안 하면 끊습니다. 제가 막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낯선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자신이 모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저는 그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박지연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이 지금 매우 위독하십니다. 빨리 응급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3년 만에 들은 막내딸의 소식, 부모 집을 팔아넘기고 호의호식하며 살 줄 알았던 딸이 왜 병원 응급실에 위독한 상태로 누워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원망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늙은 애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아내를 깨워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3년 전 부모의 피 같은 집을 팔아넘기고 호련히 사라졌던 딸. 그 큰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에 차도록 응급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매서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저기요, 간호사님. 박지연 환자 어디 있습니까? 방금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고 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안쪽 병상을 가리켰어요. 아내와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혔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순간 아내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지연이 맞아요. 이 앙상한 사람이 정말 우리 딸 맞냐고요?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전 집 문서를 들고 도망칠 때만 해도 통통하고 혈색이 돌던 고운 내 딸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게 빠져 있었고 볼은 푹 패여서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창백한 팔에는 수많은 바늘 자국과 멍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길래 이런 참혹한 몰골이 된 걸까요? 딸이 남긴 빚 때문에 지하 단칸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원망스러워 미치겠는데, 막상 다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 두니 부모라는 죄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길래 영양실조라니요? 소란을 듣고 다가온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처음 발견된 곳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허름한 비닐하우스 공장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한참 만에 발견돼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극심한 영양실조에 과로가 겹쳐서 여러 장기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요? 공장이라니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돈을 그렇게 훔쳐갔는데 왜 그런 험한 곳에서 의사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챙긴 억대의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왜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굶어 죽어갔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때 경찰 한 분이 저희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연 씨, 부모님 되시죠? 환자분이 쓰러질 때 품에 꼭 안고 있던 유류품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찰이 건넨 것은 아주 작고 모서리가 다 낡아해진 싸구려 헝겊 가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지갑과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제가 10년 전 친척에게 섰다가 잘못된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증빚을 상환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큰아들의 병원비 영수증이 피 묻은 종이처럼 깔려 있었어요. 내 딸을 사지로 몬 살인자는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쏟아진 그 수많은 영수증들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후벼 파버리고 싶었습니다. 영수증의 정체는 제가 10년 전 친척의 꿰매 빠져 잘못 썼던
빚보증 상환 내역이었습니다. 당시 원금만 수억 원이 넘는 빚이 고스란히 제 앞으로 떨어졌고 악랄한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었죠. 견디다 못한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채업자들이 거짓말처럼 발길을 끊었고 저는 빚이 어떻게든 해결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막내딸 지연이가 부모를 살리기 위해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 빚의 일부를 갚고 남은 어마어마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위해 악당들에게 스스로 담보가 되어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할까봐, 부모가 죄책감에 무너질까봐 스스로 천하의 불효녀를 자처하며 짐을 싸서 야반도주하는 연기를 했던 겁니다. 아이고, 지연아, 이 미련한 거사. 차라리 애비가 죽었어야지. 어떻게 네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있었어. 오열하는 아내를 병실에 두고 저는 미친 듯이 딸이 발견되었다는 비닐하우스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딸이 도대체 어떤 지옥에서 3년을 버텼는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인적 드문 산기슭, 그곳에 자리 잡은 비닐하우스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얇은 비닐을 뚫고 들어왔고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곳에서 딸과 함께 일했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지연 씨 아버지? 지연 씨 진짜 독하게 일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미싱만 돌렸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계처럼 일만 했어요. 우리 딸이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무얼 먹었습니까?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직원이 가리킨 곳은 공장 구석에 있는 한평 남짓한 판자촌이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맨바닥. 그곳에는 얇은 이불 한 장과 곰팡이가 핀 식빵 쪼가리 그리고 피를 토한 흔적이 역력한 수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딸은 돈을 아끼기 위해 밥 대신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씹으며 진통제 한 알조차 사 먹지 않고 그 모진 고통을 맨몸으로 버텨냈던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연이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달력 빈칸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그것은 매달 사채업자에게 보내야 하는 이자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오빠의 병원비 내역이었습니다. 딸은 빚을 갚는 와중에도 아픈 오빠의 병원비까지 익명으로 몰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첩 맨 마지막 장에는 비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빚이 1,000만 원 남았다. 3달만 더 고생하면 우리 엄마 아빠 떳떳하게 안아볼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박지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늙은 애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공장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내 딸을 잡아먹은 악마야. 지연아, 흑흑, 내 딸 지연아. 한참을 오열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에 있던 아내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우리 지연이 숨이 안 쉬어진대요.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년의 지옥을 견뎌내고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아가는 내 딸이 이대로 억울하게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문을 덜컥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의료진에 둘러싸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제 딸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안 돼. 우리 지연이 죽으면 안 돼. 의사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아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이미 실신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수술실 문 앞을 미친 사람처럼 맴돌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윽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담당 의사가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딸 이제 빚도 다 갚았는데 이제 살만해졌는데 환자분 상태가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 유독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서 급성 심부전증에 간 경화까지 말기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한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빚을 갚으려고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어 3년 내내 피를 토하며 버텼는데 이제 겨우 품에 안아보려 했는데 시한부라니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 투병 중이던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불쌍한 지연이 무사한 거 맞죠? 아들은 지연이의 낡은 가방에서 나온 그 피 묻은 병원비 영수증을 전해 듣고 모든 진실을 단번에 알아버린 것입니다. 흑흑, 제가 찢어 죽일 놈입니다. 저 같은 놈 살리겠다고 얼굴도 모르는 독지가가 매달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지연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 같은 병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바보같이. 아들은 수술실 문을 부여잡고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부모의 원망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스스로 제 명을 갉아먹은 내 딸.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병원이 떠나가라 피를 토하듯 통곡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딸의 낡은 지갑 속 깊은 곳에 부적처럼 숨겨져 있던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딸이 자신이 쓰러져 죽을 것을 대비해 미리 써둔 유서 같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이 편지를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매몰차게 속이고 도망친 그날 차가운 골목길에서 입을 틀어막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 하나 바보같이 희생해서 우리 가족, 사채업자한테 시달리지 않고 우리 오빠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다음 생에는 꼭 돈 많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드릴게요. 불효자식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편지를 쥐인 제 늙은 손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든 줄도 몰랐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굳은 결심을 한 채 다시 담당 의사의 방으로 무작정 쳐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작정 담당 의사의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제 간이든 신장이든 다 빼가십시오. 제발 우리 딸한테 이식해 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지연이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제게 의사 선생님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버님 연세에는 기증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조직 검사 결과 딸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큰아드님 역시 백혈병 병력이 있어서 절대로 기증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빚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가는 딸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니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방금 전 받아든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죠. 선생님, 저랑은 일치한대요. 제 간을 떼어주세요.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아주세요. 아내가 유일한 기증자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몹시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일치하는 건 맞지만 어머님 연세가 내일 모레 칠순이십니다. 칠순 노인이 간의 절반 이상을 떼어내는 대수술을 버티기에는 심장과 체력이 너무 약하십니다. 자칫하면 수술 도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딸을 살리려다 평생을 고생만 한 아내마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안 돼! 당신 쓰러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늙은 당신이 그 무서운 수술을 어떻게 견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응?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바싹 마른 손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는 의사 선생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 35년 전에 그 아이 낳을 때도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며 낳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내 살점 떼어내서 다시 한번 낳겠다는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수술하다가 내 숨이 끊어져도 좋으니 우리 불쌍한 지연이만 살려주세요. 부모 원망 한 번 안 하고 평생 집만 떠하는 내 새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병원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숭고하고 처절한 모정 앞에서 저도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낡은 스웨터를 벗고 얇은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에 누운 아내가 덜덜 떨리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 이제야 지연이한테 진짜 부모 노릇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눈을 못 뜨면 우리 지연이 당신이 꼭 안아주세요. 고생했다고, 미안했다고.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꺽꺽 소리내어 울기만 했습니다. 굳게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저와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10시간이라는 시간이 마치 10년처럼 길고 끔찍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윽고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꺼지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땀범벅이 된 의사 선생님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발 무사하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아버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 도중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네? 심정지요? 아이고 여보, 안 돼. 우리 마누라 죽으면 안 돼. 아버님, 진정하세요. 다행히 즉각적인 심폐소생술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식 수술 자체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워낙 큰 수술을 견디신 터라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에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아내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딸 지연이는 젊은 나이 덕분인지 거짓말처럼 건강을 회복하며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나 살았어? 우리 오빠는 무사해? 병상에 누워 제일 먼저 오빠 걱정부터 하는 딸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 네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아빠가 다 알아버렸어. 그 무서운 사체 빚을 왜 너 혼자 다 떠안으려고 했어. 이 못난 애비를 왜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딸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깨어난 기쁨도 잠시, 딸은 병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엄마는? 우리 엄마는 왜 안 보여? 엄마, 나한테 많이 화나셨어? 나 꼴도 보기 싫으시대?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죠. 저는 내 배에 남은 그 수술 자국이 칠순이 다 된 내 엄마가 목숨을 걸고 떼어준 간의 흔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늙고 병든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당장 엄마한테 갈 거야. 나 엄마한테 갈래. 저는 오열하며 걷지도 못하는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아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온갖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딸은 휠체어에서 무너져 내리며 엄마의 바싹 마른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짐 덜어주려고 도망친 건데 엄마를 더 아프게 했어.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나한테 욕해도 좋고 때려도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눈을 떠서 내 얼굴 좀 봐주라, 엄마. 딸의 처절한 절규가 중환자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피를 토하듯 우는 딸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꼼짝도 하지 않던 아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쉰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안 아파? 이제 안 아픈 거지? 엄마가 우리 딸 살리려고. 자신도 사선을 넘어왔으면서 깨어나자마자 딸의 안위부터 묻는 그 위대한 모정. 딸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저와 큰아들도 그 기적 같은 장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낡고 좁은 월세방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지도 않고 누구 하나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매일 저녁 내 식구가 좁은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순간입니다. 평생을 바쳐 빚을 갚아준 내 딸아,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낸 내 아내야. 남은 평생
내 손에 흙이 묻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 눈에는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소. 시청자 여러분, 부모와 오빠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떠안았던 막내딸과 살점을 떼어내어 딸을 다시 살려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에 저 역시 사연을 전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같았던 3년의 엇갈림 끝에 기적을 만들어낸 이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평소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가족을 향한 속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